마우로 기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저지경영대학원장이자 베스트셀러 2030 추계 전환 저자이신데요. 이 글로벌 시장 트렌드 및 국제 비즈니스 전략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이자 인기 있는 연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We'd like to invite Dr. Mauro Guillen. 예, 마우로 기엔 캠브리지 대학교 저지경영 대학원장님을 모시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so much for your warm welcome. Thank you all of the preceding speakers for essentially setting the stage for some of 앞서서 이미 모든 분들께서 무대를 다 마련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미래에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해양 포럼의 주제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래의 축은 바다에 달려 있습니다. 그 바다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바다로부터 왔습니다. 생명이 바다로부터 기원했죠.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는 현 시점에 더 이상 지구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해양의 역할을 주지해야 합니다. 해양이 모든 천연자원을 보존하고 에너지를 보존해주며 우리의 식량원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를 조절하는 역할도 해양이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 몸담았던 미국 대학의 제 동료 교수님이 지질학자이신데요.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별히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바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방사열을 흡수하고 온도를 흡수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의 역할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해수면 상승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께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맞물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미래를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이 미래에 있어서 해양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인구입니다. 두 번째는 소비와 경제입니다. 중산층의 증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도시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서 도시의 역할에 대해서 역설하고 싶습니다. 도시는 부산에게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세계에서 도시가 도산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중산층이 어떻게 성장하고 증가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비가 어떻게 가속화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비가 증가할 때 사실 천연자원에 대한 압박도 커지게 되거든요. 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는 도시의 성장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해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한데 모아봤을 때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떤 옵션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가고 인류를 어떤 존재로 빚어갈 것인가, 인류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허브로서의 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준 시장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산이 글로벌 허브가 될 것이다. 지역 허브가 되어야 한다. 동부가 허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인구는 75억 명입니다. 유엔에서는 매년 16개의 인구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미래 인구 동향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중에 4가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4가지 시나리오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 시나리오들을 통해서 최대 인구 그리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인구 동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 각각의 시나리오를 통해서 인구 동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2100년도가 되었을 때
(220억 명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가장 하단에 있는 것은 60억 명, 65억 명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계속해서 출산율이 증가하게 될 경우가 인구가 가장 많아지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지금과 같은 출산율이 유지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성 1인당 출산 자녀 숫자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에, 그리고 사망률도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이런 가장 높은 수치가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이게 최대 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출산율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께 투표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이게 가능성이 가장 희박한 시나리오다라고 여러분께서 말씀을 하실 거예요. 여기 4개의 시나리오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시나리오가 가장 희박한 시나리오, 가능성이 희박한 시나리오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하이, 미디엄으로 되어 있는데요. 국제기구,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이런 조사를 해보면 3개의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고, 중, 저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총 3개를 나누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간이라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경로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미디엄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하이와 로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보시는 미디엄이라는 것은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기는 하는데 아마도 한 2090년 정도까지만 인구가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률이 점점 둔화가 됩니다. 성장 속도는 둔화된다는 것이죠. 하이를 보시게 되면 인구가 안정적으로 증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우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글로벌 인구가 25년, 30년 후까지는 증가를 하다가 그 이후로부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아마 미디움 시나리오가 되겠죠. 하지만 가능성의 범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출산율이 달라지거나 사망률이 달라지게 될 경우에 어떤 경로로 지구 인구가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미디엄이 아마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향후의 확률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 얘기는 2100년이 되면 지구의 인구는 30억 명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자원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엔과 마찬가지로 이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믿는 이유는 출산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 1인당 출산 자녀 숫자가 평균적으로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 40년, 50년간 이렇게 출산율은 계속해서 하락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하락이 더욱더 극심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개발도상국에서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개발 국가에서조차도 출산율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동과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 이런 지역에 있어서도 출산율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1980년도 정도에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2021년인데요. 계속해서 하락 추이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 예측치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출산율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게 되고 특별히 점선으로 나와 있는 빈국에서도 하락세를 나타내게 되고 신흥시장에서도 하락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좀 놀랄만한 요인을 여러분이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하단에 있는 선, 이것이 바로 선진국이 되겠습니다. 미국이 포함됩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국가들이 되겠습니다. 유럽도 포함이 되죠. 일본도 해당이 됩니다. 한국 역시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세하게 2000년부터 출산율이 증가했습니다. 정말 놀랍죠. 그 이유는 일반적인 동향 자체가 출산율이 전 세계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폭은 정말 미미하지만 이렇게 출산율이 증가한 이유는 일부 유럽 국가들 그리고 미국에서 출산율이 상승하게 됐는데 이민자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민자들은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이런 선진국의 원주민들보다
출산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부터 20년 동안에 출산율이 다소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런데 동전의 또 다른 면에서는 인구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꼭 함께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기대 수명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이가 몇 명이 태어났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얼마나 오래 살아갈 것으로 기대가 되는가라는 평균 기대 수명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앞서 보신 것과 비슷한 추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똑같고요. 1950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보시면 실제 수치가 나와 있고 그 이후는 예측치가 되겠습니다. 1990년대에 출생한 아이들은 평균적으로 기대 수명이 물론 선진국에서 태어났느냐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났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기대 수명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렌드는 너무나 분명하죠. 여러분께 좋은 소식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께 제가 딱히 약속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우리 부모님보다 5년에서 10년은 더 삽니다. 우리 조부모님들보다 11년은 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당장 은행에 가서 내가 뭐를 투자해야겠다,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해당된다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도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요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1950년을 현재와 비교해보면 부국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빈국에서 태어난 아이들 간에 이 기대 수명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수렴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전 세계 있는 모든 아이들의 기대 수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빈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기대 수명 역시도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빈국들이 부국을 따라잡고 있다는 겁니다. 기대 수명 측면에 있어서는 말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생률을 우리가 예측을 해봤고 이 아이들이 평생 어느 정도 기간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향후에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민이라는 요소를 상수로 가정하면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이 차트를 컴퓨터로 그리려고 했는데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뭐 실수를 했는 줄 알았습니다. 이 차트가 가장 최근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작성한 차트가 되겠습니다. 출생 아이의 수 그리고 이 아이들의 기대 수명을 토대로 해서 작성한 차트입니다. 1950년부터 시작을 하고요. 2100년까지 이렇게 되죠. 2020년까지는 실제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예측치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수직으로 선을 한번 그어봤습니다. 2025년, 2028년이 되겠는데요. 2028년에 다양한 곡선들이 겹치게 됩니다. 접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팬데믹 전에는 이 선이 2030년에 겹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책의 제목을 축의 전환 2030이라고 지은 겁니다. 하지만 앞서 다른 연사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팬데믹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가속화됐습니다. 팬데믹이 변화의 궤도를 바꿔놓은 것이 아니라 그 궤도를 오히려 가속화시켰습니다. 2028년에 되면 지금부터 7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7년만 지나면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같은 국가들이 전세 인구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2028년이 되면 아프리카가 동아시아보다 더 커집니다. 중국, 한국, 일본을 포함한 국가들보다 인구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역사상 최초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2028년에 제 출신지인 유럽이 인구 기준으로 5위나 6위가 됩니다. 1950년에는
유럽의 인구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동아시아 다음이었는데요. 그러니까 2위에서 5위나 6위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지정학적인 힘의 균형도 달라지게 되겠죠. 경제적으로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를 통해서 각 국가의 내부적인 구성 자체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차트에서 여러분께 아프리카 인구가 대폭 증가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프리카는 전 세계 중에서 여전히 바다에서 떨어진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륙에서 연안 지역으로 이주하는 인구가 계속해서 아프리카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전 세계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륙이 될 텐데요. 이런 모든 인구 성장을 고려했을 때 그런데 평방 킬로미터, 평방 마일당 인구는 아프리카의 인구 밀도가 다른 지역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구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양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소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구매력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중산층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빈곤선 아래에 있는 사람들 이외에 사실 중산층은 자전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집에 에어컨을 놓고 자동차를 삽니다. 뿐만 아니라 집을 구매하죠. 거기다 휴양지로 쓸 별장도 삽니다. 여행도 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구매력을 갖춘 존재죠, 중산층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요. 전체 인구에서 중산층 비중이 높은 국가들, 특별히 중산층 구매력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유럽과 미국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9년이 지난 2030년이 되면 중국과 인도, 그리고 나머지 아시아 국가, 일본, 한국 이런 국가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런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산정을 2030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그래프를 계속 그려서 2040년까지, 2050년까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인도가 결국은 2040년 정도가 되면 중산층 구대력이 가장 큰 국가가 된다는 겁니다. 중국보다 더 커집니다. 제가 이 발표를 할 때마다 중국에서도 사실 이런 발표들을 많이 하는데요. 중국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교수님 틀렸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거는 맞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실수가 있었을 겁니다. 중국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1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제가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네, 중국이 세계 최대 경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소비뿐만 아니라 투자, 수출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투자, 소비, 그리고 수출까지 포함이 돼야 경제 규모가 결정이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내수, 그러니까 중산층의 구매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도의 중산층 구매력이 중국보다 더 커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40년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애를 많이 낳거든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구가 더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인구가 더 젊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가전제품도 삽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청년층이 구매를 한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한국이 또 상당한 경제적 발전을 일궈냈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하단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미국 달러 10억 달러 기준으로 작성이 된 표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소비는 계속해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390억 달러에서 630억 달러, 죄송합니다. 39조 달러에서 63조 달러까지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인구가 계속 증가를 하긴 합니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 증가세가 감소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둔화될 것이라고. 하지만 중산층의 구매력은 계속해서 상승하게 된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저는 굉장히 낙관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모든 변화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든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낙관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 가지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973년과 2019년을 한번 비교해 보면 오일 쇼크가 발생하기 이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IEA에서 제가 찾아온 데이터가 되겠는데요. 에너지원 기준으로 세계 에너지 공급 비중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천연가스와 석유가 이 화석 연료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석유 같은 경우에는 46%에서 30% 정도로 감소를 했지만 천연가스는 16%에서 23%로 증가를 했습니다. 천연가스가 그나마 환경적으로 더 친화적이기 때문에 좀 낫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화석 연료인 것은 다름이 없죠. 석유는 에너지원 중에 가장 지저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난방이든지 전력 발전이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환경 오염도가 심합니다. 그런데 석탄의 비중이 24%에서 26%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에너지원을 보시게 되면 풍력, 태양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 부분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대사님께서 풍력 발전의 잠재력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구성 자체가 조금 더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단에서 보시는 것이 더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소비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54 EJ에서 현재는 606 EJ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2배 넘게 증가했죠.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산층 역시도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1973년과 2019년을 비교해 보면 거의 3배의 석탄을 소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석유 비중은 비슷하게 유지가 됐다 하더라도 소비하는 에너지의 양 자체가 3배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인구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들을 보시게 되면 연령 분포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도 우리가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합니다. 15세에서 35세 인구의 비중이 얼마나 될 것인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얼마나 달라지게 될 것인가를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세계 유형의 국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 나이제리아 같은 국가들의 경우에는 15세에서 35세 인구가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과 같은 국가들은 정체된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 청년 인구의 구성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2030년에 이르렀을 때는 미국 인구조사국의 예측에 따르면 2030년이 됐을 때 이 15세에서 35세 인구의 절반 이상이 우리가 소수민족이라고 부르는 흑인,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계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수민족이 주류가 된다는 얘기죠. 왜 미국 정치가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마 바로 이 이유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청년층이 2030년이 되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될 텐데요. 그 인구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소수민족의 주류가 되고 주류가 소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 이외에 다른 국가들은 오히려 이 인구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중국, 일본, 브라질, 한국 역시도 이 청년층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인구 분포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연령대인 60세 이상 인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00만 명 기준으로 수치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2020년과 2030년 비교한 표를 좌측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일본 그래프를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경제 인구는 1.5명이면 60세 이상의 인구가 1명이에요. 우리가 기술적인 변화를 일궈내지 않는다면, 금융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지 않는다면 전 세계 모든 인구의 고령 인구가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한국도 마찬가지죠. 상황은 정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60세 이상 인구 1명당 경제 활동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니까요. 나이지리아와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 역시도 결국은 이렇게 인구 비중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o know about 예, 도시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도시는 지구 전체 대지 면적의 1%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도시에는 인구의 55% 그리고 지금은 60%고요. 앞으로 몇 년 뒤면 65%가 될 텐데요. 이러한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는 탄소 배출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도시의 매력이 줄어들었죠. 사회적 거리두기나 아니면 재택근무들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여전히 성장할 겁니다. 특히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의 성장이 두드러질 텐데요. 1970년대 세계 최대 도시들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인구가 1000만이 넘는 도시가요. 3개 도시밖에 없습니다. 뉴욕, 도쿄, 오사카 이 3개 도시만이 인구 1000만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이 되면은요. 뭄바이, 캘커타가 합류하게 되고요. 또 그럴 뿐 아니라 남미의 4개 도시 그리고 LA가 합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중국의 어떤 도시도 10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갖지 못하고요. 아프리카나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2년 전 2018년인데요. 도시가 보시면 아프리카, 동남아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인도, 중동, 아프리카에서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여기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요, 이 해안과 가까운 도시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030년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예, 50년 전과 마찬가지로 35개 도시가 10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걸 다 합치게 되면 400 그리고 100만 명 이상의 도시는 450개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구의 70%가 해안 가까이에 있는 해안 도시에서 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대부분의 소비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시의 위치에 대해서 사실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도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해안 도시들만이 아니라 내륙 도시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기후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해양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마 부산도 크게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은요. 아시다시피 이제 향후에 북극 항로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글로벌 경제를 크게 바꿔놓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중 항해가 열리게 되면 동북아를 비롯해서 유럽 그리고 북미 지역의 경제가 크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자면 이것은 비극이지만 환경 면에서 보면은 그러나 이것이 또한 많은 기회를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부산과 같은 도시에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분 남았는데요. 부산시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즉 부산을 글로벌 도시로 만들고 싶다라는 혹은 동북아 허브로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셨는데요. 글로벌 도시란 과연 어떤 도시일까요? 글로벌 도시라고 하는 것은 도시의 중요성과 정체성이 그 국가가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글로벌 도시라고 하는 것은 세계화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도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도시의 중요한 방면들이 있죠. 경제,
또 금융, 정치, 문화, 다양성 등등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글로벌 도시의 공통된 특징은 뭘까요? 일단은 큽니다. 영향력이 있고요. 두드러집니다. 또한 진정한 글로벌 도시는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인종적으로 다양합니다. 그만큼 이민 정책이 중요해집니다. 또한 문화적으로 굉장히 역동적이고 번성하는 도시입니다. 박물관과 음대, 학교 이런 것들이 많은 도시이죠. 또한 첨단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부산을 방문했었는데요. 지금 인프라를 보니까 정말 세계적 수준으로 상전벽해의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글로벌 도시는요, 비즈니스 서비스가 풍부합니다. 컨설팅이나 기술 서비스들을 많이 제공하는 것이죠. 또한 개방돼 있고 친절하고 안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전한 곳이 글로벌 도시의 특징들입니다. 자, 글로벌 도시를 이루는 동의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경제의 통합을 들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면 서로 협력하면서 훨씬 더 일을 쉽게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특수한 서비스 법인들이 많이 있고요. 분산된 활동들이 효과적으로 조율이 되고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들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진정한 글로벌 허브는 지금은 2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런던과 뉴욕입니다. 하지만은 영내 허브는 많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파나마, 마이애미, 듀바이 같은 도시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부산 역시 동북아 허브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바로 관문 도시들입니다. 홍콩이 이제 중국의 관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었는데요. 이게 조금 바뀌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드니는 여전히 중요한 관문 도시이죠. 대양주로 있는 중요한 관문 도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고려해 봐야 되고요.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지금 굉장히 도시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변화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기도 한데요. 바로 재택근무, 원격 근무와 관련된 겁니다. 이 원격 근무의 장단점을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일일이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셨으면 하는 것이요. 바로 이 새로운 시대는 바로 원격 근무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격 근무의 시대는 기업의 해외 아웃소싱을 더더욱 촉발할 것입니다. 즉 기업들이 직원들을 채용을 할 때 지리적으로 규제받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인재를 채용할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인재에 있어서의 글로벌 시장, 진정한 글로벌 시장이 대두하고 있고 여기에 있어서 도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부산이 성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인재가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해외에 있는 각 기업들에서 부산에 살면서 각 전 세계 기업들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환경이 있어야 된다. 싱가포르와 같은 도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양의 미래를 생각을 할 때 인구의 미래를 생각해 봐야 되고 또한 중산층의 미래를 함께 고려해 봐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